2500년 전에 플라톤이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요? 정치를 외면한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이 화살을 다 날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한 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시원한 그늘에서 싸울 수가 있겠군. 에디슨의 이 말을 듣고 천재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반격을 했다고 하죠. 에디슨이 머리를 좀 더 썼으면 99%의 노력을 안 해도 됐을걸.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넘으면 인간 세계의 비참함, 넘지 않으면 내가 파멸. 앞으로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를 모욕한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마디를 던지죠. 알리아 이에타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제는 만인이 기다리는 주제입니다. 스파르타, 헤라클레스의 후예죠.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오늘 재밌게 강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300. 영화 300이 생각나시죠? 오늘 영화 300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상은 누구의 동상일까요? 헤라클레스의 동상입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동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른 신들보다 근육량이 2배 이상입니다. 허벅지를 봐주세요. 보통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힘의 아이콘이죠. 괴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를 조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국가가 바로 스파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스파르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0입니다. 잠시 2초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2천만의 남성들이 헬스장으로 가셨죠. 또 2천만 명의 여성들이 안구가 정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300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왼쪽에 있는 남자가 이 영화 300의 주인공, 스파르타의 왕이죠. 레오니다스 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 페르시아의 사신이 우물 속에 빠지고 있는 장면이죠. 레오니다스 왕이 쳐넣게 되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사신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화 300의 배경이 페르시아 전쟁 2차에 해당이 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전 장면인데요. 페르시아의 당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안 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냈는데 페르시아의 사신이 레오니다스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물과 흙을 바쳐라. 이 물과 흙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항복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죠. 흙은 삶의 터전입니다. 이것을 바치라는 것은 스파르타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레오니다스 왕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페르시아 사신을 이 우물 쪽으로 데리고 와서 발로 딱 차버리면서 This is Sparta라고 얘기하죠. 물과 흙이 있는 곳이 우물이다. 네가 가져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들어보셨죠? 네가 가져가라 물과 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is is 스파르타.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스파르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는 강하거든요. 왜 스파르타인들은 강해져야 됐을까? 요 의문점을 가지고 강연에 임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우선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이십니까? 영어가 너무 많다고요? 예, 한글로 된 지도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자세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곰 발바닥 같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스파르타가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메세니아가 있고 오른쪽에 아르고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이 스파르타를 세웠던 사람들은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왔던 도리아인들이었죠. 이 도리아인들이 이렇게 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 발바닥에 2개를 스파르타가 차지했죠. 한쪽을 메세니아가 차지했습니다. 또 한쪽을 아르고스가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테네가 보이시죠? 아테네는 굉장히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반도에서 유일하게 평야가 많고 토지가 비옥한 곳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스파르타가 위치했다는 거죠. 평야가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는 거죠. 주변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점점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웃 나라를 정복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도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메세니아를 정복하게 되죠. 근데 이 메세니아도 도리아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캐릭터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100년 뒤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기간이 50년 정도 됩니다. 50년 동안 이 반란을 진압했던 나라가 스파르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메세니아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메세니아 가만히 두서는 안 되겠네. 어떻게든 밟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가 바로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을 보면 스파르타가 왜 강해져야만 하는지 아테네와 비교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테네의 시민 인구를 봐주시겠습니까?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37%를 차지하고 있죠. 시민 인구의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스파르타에서 시민 한번 찾아봐 주세요. 7%밖에 안 됩니다. 노예 인구가 63%에 해당합니다. 주변인이라고 있죠. 페리오이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민족들은 스파르타인들이 침략을 했을 때 빨리 항복했는 케이스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스파르타에 순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자유민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그 족속들이 바로 페리오이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메세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50년 동안 스파르타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 메세니아인들을 스파르타인들이 노예로 두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스파르타의 시민 인구가 7%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수적으로 봤을 때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노예를 헬로타이라고 하는데 다 합치면 시민 인구의 20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의 인구가 20배나 더 많은 피지배민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강해져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헬로타이가 있죠. 오늘 이 헬로타이가 스파르타 사회에서 어떤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테네에는 시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의 특권 중에 하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죠. 그것이 민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회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말빨이 필요합니다. 논리와 주장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사람들의 사고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아테네가 민주정치, 디모크라시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노예 인구가 시민 인구보다 훨씬 많았던 스파르타는 노예들을 진압하는 게 바로 국가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가장 우선시하는 군사 정치가 발달했던 도시국가가 스파르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헬로타이, 다른 말로 헬로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쉽게 노예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헬로타이는 메세니아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스파르타인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스파르타 사회에서 가장 하층 민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예와 시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인들이 헬로타이들한테 개가죽으로 된 모자를 씌웁니다. 그리고 조끼를 입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업활동에 종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전부 다 군인들이죠. 일반 생업활동은 페리오이코이하고 헬로타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매질에 시달려야 됩니다. 매질을 하지 않는 주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헬로타이 중에서도 굉장히 잘생긴 헬로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선생님, 죽을 수가 있어요. 잘생기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또 키가 크시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빨 좋으시죠? 리더십 뛰어나시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스파르타인들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말빨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어야지만 이 스파르타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계층이 바로 헬로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파르타에서 살려면 어떤 생존 법칙이 있어 주어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니쿠르고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입법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전설적인 입법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딱 두 사람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니쿠르고스하고 앞에 레오니다스 왕.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니쿠르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선을 건국했을 때 조선의 설계자가 정도전이었죠. 스파르타
스파르타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니크로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세니아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노예를 얻었잖아요. 그죠? 이 메세니아 지역이 스파르타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 노예들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이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사람이 니크로코스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개혁도 진행을 했었죠. 원로원을 만들었으니까. 또 무슨 개혁을 했었냐면 오늘 배우는 교육 개혁.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화폐 개혁도 단행을 했습니다. 화폐라 그러면 보통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은 관리들한테 뇌물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니크로코스는 이 화폐를 전부 다 쇠붙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이것을 뇌물로 받으려고 해도 무거워서 보관이 어려워서 뇌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회가 굉장히 건전해진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한꺼번에 일소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인물입니다. 니크로코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이 사람은 그냥 귀족이 아닙니다. 왕족이에요.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 형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형이 왕이 되었는데 일찍 죽어버렸죠. 형수가 있었습니다. 형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서 그 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니크로코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미망인이 된 그 형수가 이 니크로코스를 찾아옵니다. 니크로코스, 내 뱃속의 애를 유산시킬 것이다. 나랑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낳은 아들한테 이 스파르타를 물려줍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니크로코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그 뱃속의 아이를 지으려고 하면 독초를 먹어야 하니 형수님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리고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겠죠. 왕자였습니다. 니크로코스는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왕위를 그 조카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가죠. 이집트로 여행을 가고 아테네로 여행을 가고 주변 모든 폴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그 지역의 좋은 점, 그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니크로코스를 조카였던 왕이 다시 부릅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삼촌입니까? 이 니크로코스를 모셔와서 이런 입법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했던 게 니크로코스의 입법,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야만 됩니다. 고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아이만 양육하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거나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국가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 아기를 그 마을에 있는 원로한테 데리고 갑니다.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만 20세 되면 신검이라는 걸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검을 합니다. 7 현역인지 방인지 당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형아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저체중이었거나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절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벽 이름이 뭡니까? 아포테타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영하 300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숨도 며칠 쉬어보지도 못하고 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죠. 이 아기의 유골들이 보이십니까?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아기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검시를 받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하체 부분을 특별히 더 꼼꼼하게 살핍니다. 왜요? 나중에 스파르타의 전사를 출산해야 되거든요. 이 스파르타의 여성들도 스파르타 남자와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16세가 되었을 때 다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16세거든요. 16세가 되었을 때 이 여자아이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절벽으로 가게 됩니다. 떨어뜨려서 죽여버리죠. 이게 스파르타 사회라는 거죠. 두 번째, 극한을 견뎌라. 첫 번째는 건강한 아이만 키우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1차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을 견뎌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되면은 아고게라는 병영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7살 때 군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황금 시절은 6살까지였다는 거죠. 그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단란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군대에 보내지게 됩니다. 7살 때. 아고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고게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 극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옷을 안 입었죠. 옷은 1년에 단 한 벌 제공됩니다. 신발은 사치입니다. 입학하자마자 매질을 당해야 돼요.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그 매질을 견뎌야지만 아곡의 입학 자격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채찍 맞기 대회라고 있죠. 1년에 계속 이런 채찍 맞기 대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거죠. 그리고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자갈돌에다 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물을 퍼붓습니다. 왜요? 피부를 가죽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12세 때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은 빨간 망토를 지급받습니다. 이 빨간 망토가 이들의 군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침대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침대는 굉장히 자연주의, 완전 웰빙 스타일입니다. 풀로 만들었습니다. 이 풀로 만든 침대에다가 재워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여름용 침대예요. 겨울용 침대는 이 풀 속에 가시를 넣어 놓습니다. 겨울에는 사람이 자다가 동사할 수 있잖아요.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이 들다가도 수시로 깰 수 있도록 이 풀숲에다가 가시를 넣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곡의 병영 생활이었습니다. 12세 때 빨간 망토를 지급받았죠. 군복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전쟁 때는 모포 역할도 이 빨간 망토가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16세가 되면 밥을 삼시세끼를 지급받다가 한 끼만 줍니다. 16살 그러면 한창 먹을 나이 아닌가요?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구해서 먹으라는 거죠. 이 말은 훔쳐서 먹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끼를 먹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끼는 마을에 내려가서 훔쳐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훔쳐서 먹었을 경우에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거짓말부터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들켰을 경우에는 매를 맞게 되겠죠. 문제는 들켰기 때문에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전시 상황에서 훈련이라는 거죠.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식문을 당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훈련. 바로 이 아고게에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면 통과 의례라는 것을 합니다. 이 통과 의례가 뭐냐 하면 야생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이 짧은 창 하나를 가지고 내던져지는데 야생동물을 잡아와야지만 졸업시험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높을까요? 육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높을까요? 육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강인한 전사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민의 자격을 내가 태어나서 30년 만에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 의례 중에 크립테이아라는 게 있습니다. 크립테이아가 뭐냐 하면 비밀 경찰이에요. 비밀 의식이라는 건데 아고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굉장히 똘똘한 청소년들 있죠. 에이스급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크립테이아를 조직합니다. 이 친구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헤일로타이를 살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헤일로타이의 개체수를 줄여가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감히 반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거. 이 비밀 경찰 크립테이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수행을 해야지만 스파르타의 전사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스파르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팀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팀 플레이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스파르타만의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식사 제도입니다. 이 공동 식사 제도는 15명이 한 팀으로 조직이 됩니다. 식탁의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니크로보스가 만들었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명이 밥을 먹습니다. 멜라스 조모스라고 하는데요. 블랙스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짜장면 색깔과 똑같습니다. 이 블랙스프는 재료가 돼지뼈를 푹 우려내어서 거기에다가 돼지피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식초를 가지고 간을 합니다.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이걸 평생 동안 먹습니다. 하루에 30세끼. 군대 짬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 짬밥인데 7살에 들어가서 60세까지 먹으니까 53년 동안 이걸 먹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거친 보리빵도 있습니다. 여기다 찍어 먹게 되겠죠. 호기심 많은 아테네인이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블랙스프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아테네의 돼지 새끼도 이런 음식은 먹지 않는다. 진짜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용감하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식탁에 놓여진 이 블랙스프는 스파르타의 평민이든 스파르타의 전사든 스파르타의 왕이든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평등인 거죠. 저도 이런 음식만 계속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시세끼. 우리 남편은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져진 이 조직력으로
이때 페르시아 군대를 혼내주었던 영하 300의 모티브가 되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 이름을 네이밍을 할 때 보통 먼저 싸움을 걸었던 나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스파르타 연합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테르모필레 전투, 여기 쳐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몇 명 정도 보이십니까?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1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투병이 수십만 명이 되겠죠. 이런 전투병이 따라오려고 그러면 보급병은 그 2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한 100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300에서 또 하나의 압권인 장면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이 화살을 다 날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한 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시원한 그늘에서 싸울 수가 있겠군. 왠지 쓰레기 넘치는 대사 아닙니까? 팔랑크스라는 중무장 밀집 대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방패인데 호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창이 있죠. 사리사라고 하는 긴 창입니다. 요 2개만 있으면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스파르타는 이 밀집 대형을 사용해서 페르시아 대군랑 맞서 싸웠을까? 그리스에는 산이 많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평야가 있다고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산지입니다. 산지에는 기병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병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말이 있어줘야 되는데 말을 키우려고 그러면 초원이 있어줘야 돼요. 마케도니아가 위치하고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은 기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초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리스 지역은 기병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병 위주로 군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활을 쏘는 병사들을 보고 궁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스파르타와 다른 여타 이 폴리스들은 궁병이 없습니다. 왜요? 화살도 다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방패만 있으면. 호플론이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군병조차도 없던, 오로지 보병밖에 없던 나라들이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랑크스를 하려고 그러면 오른손에는 창, 왼손에는 방패. 이 방패는 나의 왼쪽을 방어하게 되죠. 또 있습니다. 나의 왼쪽에 있는 전우를 또 함께 방어를 해주게 됩니다. 나의 왼쪽과 상대방의 오른쪽. 이걸 동시에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어디예요? 가장 왼쪽 측면이 뚫리면은 이 팔랑크스의 이 스크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쪽 측면에 있는 전사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 배치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에서는 이 팔랑크스로 보통 싸우기 때문에 지구전입니다. 창을 가지고 쿵쿵 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하 300에서 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에피알테스죠. 여기에서 배신자로 나오죠. 이 300명의 전사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서 며칠 동안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 무너졌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에피알테스 때문에. 이 에피알테스가 왜 스파르타를 배신했을까요? 이 에피알테스를 보시면 기염이라고 느껴지죠. 꼽추입니다. 꼽추. 이 에피알테스가 레오니다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나도 이 팔랑크스 대열에 참여하고 싶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니다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전우를 지켜줄 수 없잖아. 왜요?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에피알테스는 배신의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대군한테 테르모필레 협곡의 우회로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스파르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가장 비겁한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온하게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이게 가장 비겁한 죽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석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한테만 비석 하나를 세워줍니다. 역사에서는 이 레오니다스 왕의 유골이 40년 뒤에 스파르타로 다시 보내졌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유골이 보내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비문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해주시오. 조국의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 우리가 잠들어 누라고. 멋진 비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한테 우리의 죽음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보통 이런 죽음은 전령사가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 전령사마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스파르타를 위해서.
이게 바로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거죠. 지금까지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탄생과 스파르타의 생존 법칙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 집 마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우리 집을 찾는 듯 감회에 젖었습니다. 요거 펌프죠. 보통 펌프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에다 가득 채워줘야 돼요. 윗부분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지만 콸콸콸 물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죠? 처음에는 녹물이 나와요. 근데 계속 젓다 보면은 나중에 지하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펌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넣어주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마중물을 부었습니까? 강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앞에 영원한 황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카이사르는 본인을 절대 황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앞에 영원한 황제라고 붙여놨을까?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노래 있죠. 황제인 듯 황제 아닌 황제 같은 너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던진 세 분의 승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위에 계시는 분은 테오도 몬젠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현대의 인물 중에서 로마사 연구에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수상하신 분이 바로 테오도 몬젠이라는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카이사르는 그야말로 로마 역사상 최고의 창조적 천재였다라고 평가를 했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플루타르코스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철학자이기도 하죠. 혹시 델포이 신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델포이 신탁에서 신탁을 해석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플루타르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졸업을 했었고요. 영웅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카이사르는 인류에게 가져다 줄 재앙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재로 평가하실지 아니면 재앙으로 평가하실지 오늘 제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반대사까지 품을 줄 아는 굉장히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빚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냐 하면 당시 로마의 10개 군단의 군인들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1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니까 10개 군단이면 한 6만 명 되겠죠. 1년 동안 6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빚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채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굉장히 웅변술이 탁월합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대단했던 사람이고요. 또 문장가이기도 했습니다.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대단한 문장가였습니다. 이 완벽할 것 같은 이 남자 하나 부족한 게 있죠. 뭐가 부족할까요? 머리숱이 부족합니다. 지금 왼쪽에 이 흉상은 최근에 복원된 카이사르의 흉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카이사르를 복원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왜 빚이 많았을까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마 최고의 인기남이 바로 카이사르였습니다. 지금의 미남 기준하고 다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로마 여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가지고 선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선물, 저기도 선물.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사람한테 아유 너 이런 선물도 주고 아이고 너 돈 없네 나도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주고 너 땅 없네 땅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았다는 거죠. 설득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고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로마 장군들의 최대의 영위 개선식을 행하는 거였죠. 그런데 로마의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특히 카이사르가 개선식을 할 때는 그 밑에 군단에 있는 군인들이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여
마누라를 숨겨라. 천하의 대머리 남봉꾼이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왜 이렇게 칼사르를 디스했냐면 개선식 하는 장군이 전쟁의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오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깔아뭉개줘야지 그 오만함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런 디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칼사르 같은 경우는 달력과 주하에 자신을 넣은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즘 말로 플렉스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플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대 로마 시대의 플렉스의 강자는 바로 이 칼사르였습니다. 달력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칼사르가 이집트에 갔다가 왔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달력이었죠. 이집트 달력을 로마에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달력 이름을 율리우스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7월달은 칼사르의 생일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 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버려요. 율리우스에서 이 줄라이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1월달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제뉴얼이는 야누스의 달이란 뜻이에요. 야누스가 신이죠. 3월달은 마츠라고 하잖아요. 얘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1년 12달을 로마의 신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신과 함께 자신을 달력 속에다 넣어놨다는 거죠. 달력에서 신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주하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새겨 넣었던 사람 처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이사르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 부를 즐겼다고 하죠. 카이사르가 그 긴 인생 여정 동안 어떤 승부수를 던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삼두정치죠. 머리가 세 개라는 뜻이에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이 삼두정치를 알기 전에 로마 공화정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오늘 여러분이 이 강연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공화정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공화정이죠. 이 로마 공화정을 벤치마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 많이 가시죠? 특히 이 로마 쪽에 가시면 포로 로마노라든지 개선문이라든지 공공 건물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알파벳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SPQR이라고 합니다. 세나투스 파플루스크 로마루스라고 합니다. 로마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민과 로마 원로원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공화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단 한 번의 성폭행 사건으로 로마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다른 도시국가처럼 왕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타르퀴니우스라는 당시 왕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예쁜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미인이자 굉장히 정숙한 여인이었죠. 루크레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때 이 타르퀴니우스의 셋째 아들이었던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가 있습니다. 그 셋째 아들 섹스투스가 이 여인을 강간해버립니다. 굉장히 치욕을 안겼죠. 능욕을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전쟁터에 있는 남편한테 편지를 쓰게 되고요.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있었던 일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 앞에서 자결을 하면서 자기의 복수를 남편한테 이름을 하죠. 이때 남편과 함께 왔던 남자가 한 명 있죠. 이 사람이 루키우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루투스하고 또 다른 인물인데 이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공화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 남자가 칼을 들면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인의 피로서 다짐하노라. 왕과 그의 자식들을 죽이고 다시는 그 누구도 로마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이때부터 로마의 공화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1인 독재가 아니라 다수가 로마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3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집정관이 있죠.
호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맞물려 가면서 로마를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들이 차지하고 싶어 했던 직위가 바로 집정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두 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을 지휘하고 원론을 소집할 수 있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직책이 집정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평민의 의장, 호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민중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원로원이 있는데요. 귀족 대표자들, 전직 정무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관이라든지 감찰관이라든지 법무관, 사람들이 이 원로원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종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정관의 임기는 딱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독재관이라는 게 있죠. 로마 역사에서 독재관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에 술라라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카이사르, 딱 2명만 독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야지만 이 독재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기는 6개월이고 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관이 등장한다면 집정관은 독재관을 보좌하는 역할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카이사르가 생각하기에 이 세 곳 중에서 어디에 가고 싶을까요? 집정관이 되고 싶겠죠. 2명 중에 1명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잖아요. 채무액이 너무 많으니까. 선고로 이 집정관이 되려고 그러면 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남자하고 연합을 하죠. 이게 바로 삼두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두정치의 첫 번째 주자 크라수스가 있고요. 두 번째 폼페이우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카이사르가 되겠죠. 이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앞서 집정관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못돼 본 사람은 카이사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크라수스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로마 최고의 부자입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재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크라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파르타쿠스라는 미드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에서 검투사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이 크라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적의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방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헐값에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크라수스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빌려주었을까요? 카이사르한테 제일 많이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채권과 채무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지중해 해적을 소탕했던, 당시 로마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 밑에 있는 그 태육 군인들한테 농지를 주고 싶었는데 원로원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한테 널 내가 집정관으로 밀어줄 테니까 네가 집정관이 되면은 나의 부하들한테 농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어떻겠니라고 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이 둘 사이에서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합니다. 크라수스로부터 돈을 구하고 폼페이우스로부터 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당선되어서 폼페이우스하고 가족이 됩니다. 카이사르의 딸, 아주 예뻤다고 해요. 율리아라고 있는데 폼페이우스한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장인 어른이 되시고 폼페이우스는 사위가 됩니다. 나이는 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장인과 사위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이 삼도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정관의 임기는 딱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태역 군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한테 토지를 분배를 해주고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죠. 1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카이사르가 향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리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부수 갈리아 원정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갈리아 위치가 어딘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영국 빼고 스페인 빼고 독일, 동유럽 쪽만 빼면 전부 다 갈리아 지역이에요. 오늘날에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 이 지역이 바로 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소부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가 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반란을 평정했던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거죠. 이 갈리아 평정도 8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타니아죠. 이 당시가 BC 1세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영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다 건너가야 되죠. 가장 가까운 거리가 도보 해협인데 34~5k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히틀러도 못 갔죠. 나폴레옹도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카이사르가 점령을 했다는 거죠. 2번이나 원정을 갔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군사 전략가가 카이사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가져다 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갈리아 부족의 영웅입니다. 베르킨 게토릭스입니다. 굉장히 간지나는 동상 아닙니까? 다리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간지가 철철 넘쳐 흐르는 이 매력적인 남자. 이 베르킨 게토릭스가 이 카이사르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이 카이사르의 마지막 대혈전 알레시아 공방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시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프랑스에 굉장히 높은 구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갈리아 부족 8만 명을 데리고 와서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러면 다른 갈리아 부족들은 베르킨 게토릭스의 부대를 엄호하고자 이곳을 다 몰려들겠죠. 베르킨 게토릭스가 이것을 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면 카이사르 부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5만 정도의 카이사르의 군단이 이곳에 와가지고 참호를 탑니다. 참호가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높이 4m의 성벽을 쳤습니다. 다 두르면 18km를 3주 안에 해냅니다. 당시 로마의 병사들은 뛰어난 군인이기도 했지만 뛰어난 토목기사자, 건축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km, 4m나 되는 성벽을 3주 동안에 해내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카이사르 군대는 그걸 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벽을 하나만 에워싼 게 아니라 바깥에 또 에워쌌다는 거죠. 갈리아 지원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카이사르 군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거예요. 양쪽에서 포위된 케이스입니다. 맞죠? 하나는 베르킨 게토릭스의 부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 바깥에는 20만이 넘는 갈리아 지원군이 와서 또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쪽에서 포위된 이것을 뚫었던 사람이 카이사르라는 거죠. 굉장한 군사 전략가라는 겁니다. 이 알레시아 공방전에서 카이사르는 로마 10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포위된 궁지에 몰렸던 이 상황을 타개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로마 10군단 들어보셨습니까? 전설의 로마 10군단입니다. 잠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정예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조 같으면은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령이 있죠. 카이사르한테는 10군단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 군단의 군사 그러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키가 163 정도가 평균 키입니다. 가벼우면 30kg. 이 군장을 메고 5시간 만에 36km를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키가 163밖에 안 되는데 30kg 넘는 군장을 메고 36km를 5시간 만에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걸 가면 쉴까요? 쉬지 않습니다. 바로 호흡벌판에다가 단시간에 군 막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곳을 떠나면서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로마 10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화약이 발명되기 전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로마 10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카이사르에게 항복하는 베르킨 게토릭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카이사르 포즈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거만하죠. 드디어 이 사람을 무찔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르킨 게토릭스는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화형에 처해집니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여기에서 굉장한 정치력을 보여줍니다. 갈리아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로마 원로원의 의석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카이사르의 정책이 나중에 유럽을 로마화시킵니다. 보편적인 로마 제국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갈리아 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이 갈리아 원정을 통해서 카이사르는 크나큰 영광과 함께 어마어마한 돈을 얻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많은 부채를 다 갚아버려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갈리아 원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이 카이사르. 분명히 누가 시기를 하겠죠. 이 갈리아 원정 기간 동안에 2명이 죽습니다. 삼두 정치의 한 머리를 차지하고 있던 크라수스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한테 시집을 갔던 카이사르의 동생 율리아가 사망을 합니다. 더 이상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는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죠. 라이벌인 거죠.
폼페이우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결탁을 내가지고 카이사르를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얘를 놔두었다가는 로마의 황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갈리아에 있는 카이사르를 소환합니다. 근데 똑똑한 카이사르가 그걸 몰랐을까요? 로마에 가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이때 세 번째 승부수, 종신 독재관입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루비콘 강, 바로 이게 루비콘 강입니다. 루비콘 강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 루비콘 강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로마와 속주와의 경계를 루비콘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실기천 정도밖에 안 돼요. 루비콘 강에서 카이사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때부터 역사가 되는 거죠.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넘으면 인간 세계의 비참함, 넘지 않으면 내가 파멸. 앞으로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를 모욕한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마디를 던지죠. 알리아 이에타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죠. 카이사르의 고뇌에 찬 결단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루비콘강을 건너와서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기원전 44년 2월 15일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제가 앞서 독재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됐죠. 아때 종신이란 말은 뭐예요? 평생 한다는 거죠. 평생 독재하겠다는 겁니다. 황제의 다른 말이 종신 독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 독재관이 되어서 카이사르가 했던 게 이겁니다. 로마가 수백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 카이사르가 다 해냅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자영농을 육성하려다가 원로원의 방해로 실패하고 자살하게 되죠. 이 그라쿠스의 개혁도 해내지 못한 걸 바로 카이사르가 해냅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곡식과 농지를 나누어 줍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대규모 공공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뉴딜 정책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뉴딜 정책은 미국 정부의 재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해냅니다. 있는 게 돈밖에 없는 남자거든요. 자기 돈으로 시청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공공 건물을 카이사르는 본인 돈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 세금 사용 안 되고 카이사르가 다 한다는데.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을 해줍니다. 또 시민들의 빚을 깎아줘요. 빚만 깎아주는 게 아니고 세금도 깎아줘요. 로마 시민들이 열렬히 지지를 합니다. 어떻게 쓰였을까요? 카이사르한테는 죽음이 남아있습니다. 종신 독재관이 된 한 달 뒤에 카이사르는 암살당합니다. 이 암살당하는 장소가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내부고요.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이 동상이 폼페이우스 동상입니다. 이 폼페이우스 동상 앞에서 카이사르가 공화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죽기 직전에 칼을 23번 정도 찔렸었거든요. 찔리는 순간에 브루투스를 보았습니다. 브루투스만 본 게 아니에요. 갈리아에서 8년 동안 나와 전쟁터에서 피를 나누었던 나의 전우들이 그곳에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던 모습 카이사르가 보았다는 거죠.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자기가 입고 있던 토가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보지 않겠다고.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은 몰라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유언을 남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유언은 압니다. 이순신의 유언하고 카이사르의 유언은 알고 있죠. 자, 카이사르의 유언 뭡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바로 카이사르의 유언이 되었다고 하죠. 이 남자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이사르는 로마에 있는 포로 로마노의 광장에서 이렇게 화장이 되었죠.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했다는 말이 실제로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비극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이사르를 죽인 것은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를 그대로 두면 카이사르를 제외한 모든 로마인은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로마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 카이사르를 쓰러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멋진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가 된 거죠. 제가 몇 가지 추려 놓았는데 카이사르 소유 재산의 4분의 3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남긴다.
누이 동생의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나의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 로마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0세스테르티우스씩을 주고 테베레 강서 안에 있는 내 소유의 정원도 시민들에게 기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300세스테르티우스라는 이 금액이 얼마 정도냐면 당시 굉장히 높은 공무원 석 달치 월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빈민들 기준으로 해서는 1년치 월급하고 똑같습니다. 그 돈을 카이사르가 다 주겠다는 이런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오열을 하기 시작하죠. 누구한테 쫓아가겠습니까? 브루투스한테 쫓아가겠죠.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이 공개되자 가장 실망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클레오파트라죠. 한쪽은 안토니우스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에 갔던 카이사르가 만났던 미모의 여성입니다. 카이사르와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결혼한 여성 중에서 낳은 유일한 자식입니다.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장에 쓴다면 나의 재산은 나의 친자에게 남긴다고 얘기할 건데 그 유언장에 어느 한 곳도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없고 카이사리온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이 유언장을 보고 클레오파트라는 아들 카이사리온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이집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굉장히 참담해했던 남자가 안토니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고 당시 현직 집정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옥타비아누스 18살짜리 애송이한테 그 후계자 자리를 주다니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아큐메즌에서 한번 붙게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이 18살의 옥타비아누스가 됐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로마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보았죠. 안토니우스도 군인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녀석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다. 이 녀석이 나중에 나의 뒤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영토가 확대된 로마의 가장 적합한 통치 시스템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세 분의 승부수를 두었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정부 형태, 재정이라는 거죠. 로마 공화정은 이미 썩었다. 원로는 부패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야지 이 넓어진 제국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문제의식을 항상 카이사르는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삼두정치, 갈리아 원정, 종신 독재란 이런 세 번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성공했죠.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카이사르의 승부수 때문에 로마는 제정으로 탈바꿈했고 이 로마의 영광, 로마의 평화가 500년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 그는 결코 황제가 된 적은 없지만 그의 이름 카이사르는 영원히 황제를 뜻하게 되었죠. 독일에 가면 황제는 카이저라고 칭하죠. 러시아에 가면 짜르라고 칭합니다. 그게 전부 다 카이사르에서 나왔다는 거죠. 오늘 카이사르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카이사르 리더십의 핵심은 이걸로 봤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야 할 땐 머뭇거리지 말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9세기 때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세워졌던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라든지 은행 건물들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 그리스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은 또 하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그 민주주의의 고향 아테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민주주의 대참사가 전 세계에서 2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 미국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에 친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을 했었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5년 전에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요?
정치를 외면한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민주주의, 영어로는 디마크러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데모스와 크라토스에서 나왔습니다. 데모스는 민주이란 뜻이고요. 크라토스는 지배,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고향 아테네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폴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폴리스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여행 가보셨습니까? 언젠가는 가보실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산지가 80% 정도입니다. 굉장히 기후가 온화하죠. 그래서 겨울에도 여행하기 좋은 지중해성 기후가 그리스 쪽이죠. 이 그리스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통일적인 국가가 들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독립국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본토에 100여 개가 있고요. 그리스 식민지까지 합치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폴리스들 중에 가장 유명한 아테네 스파르타 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테네 폴리스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성체라는 뜻입니다. 이 성체 중간에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모셔놓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아래에는 인간들의 삶의 현장이 돋보이는 아고라가 있습니다. 이 아고라에는 시장도 열리고요. 민회도 열리고 시민 법정도 열립니다. 바로 인간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도시 중앙센터에는 꼭 성당이 있고 그 성당 부근에는 반드시 광장이라는 게 있죠. 이 아고라가 바로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제일 위에 아크로폴리스 중앙에는 신전 파르테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파르테논을 여행할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니케, 아테나의 신전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건물입니까? 파르테논 신전과 더불어서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죠. 이 극장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죠. 디오니소스 극장이 바로 아테네 폴리스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죠. 디오니소스 그러면 무엇을 주관하는 신입니까? 그렇죠. 술,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연극의 신이기도 하죠. 농민의 신이기도 하고 시민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따서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주로 공연된 연극이 비극이라고 합니다. 영웅들의 비극, 영웅들의 삶을 이 극장에서 녹여냈죠. 그러면 시민들은 이 극장에서 그 비극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될까요? 영웅이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연극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비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아테네 시민들을 교육하고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비극이 공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극장 어느 정도 인원이 수용 가능할까요? 17,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세종문화회관에 객석이 꽉 차면 한 3,000명 정도가 많다고 얘기하죠. 근데 17,000명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만 3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 절반 이상이 이 극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테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아테나 여신입니다. 오른쪽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고자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 가장 필요한 선물을 준 사람한테 우리 도시의 수호신을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닷물과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포세이돈이 가지고 온 선물을 택하지 않고 아테나 여신이 가지고 온 올리브 나무,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전역에서 올리브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천 년도 더 된 고대 그리스 문명과 함께했던 크레타 섬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단 말은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교역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가면 꼭 사오는 게 있죠. 그렇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나라와 여러 식민지의 교육 상품으로 바꾸죠. 올리브유를 팔아서 곡물을 수입하는 활동을 이 아테네 시민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올리브유를 수출할 때 어디에 담아서 수출을 해야 되겠죠. 저장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자기 산업이 그리스에서 발달했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배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해운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이 올리브의 나라 아테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는 3가지 정도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라. 아테네 민주주의 시작은 뜻밖의 이 은광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테네 남동쪽에 보면 라브리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은광이 발견이 되었고요. 수많은 은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은광의 수익을 놓고 2개 부류의 시민들이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익을 분할하자. 아테네 시민들의 재산으로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함선을 건조하자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또 침입해 올 수가 있다. 페르시아가 침입해 올 때 우리 아테네를 보호할 함대를 만드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아테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으로 아테네 시민들은 함선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년 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200척의 함선으로 마침내 페르시아 대군을 아테네 해군이 막아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이 맞았다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해군을 이끌고 가서 아테네를 수호하는 천병이 되었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냈다는 이 아테네인들의 자부심이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아테네 해군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은 참전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군대에 가면은 무기료도 주고 군복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아테네인들은 갑옷이라든지 무기를 셀프 무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패라든지 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 같은 돈이 있는 금수저 같은 경우는 말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돈 많은 귀족들은 기병이 되었습니다. 은수저 정도 같으면은 갑옷 정도는 내가 손수 구할 수 있겠죠. 무기도 약간 좋은 무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 보병이 됩니다. 그리고 동수저 같은 경우는 경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장 보병이 됩니다.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가난한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해군이 있는 이 전함에서 노군으로 일합니다. 노잡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 노군들이었다는 거죠. 이 노잡이들을 아테네에서는 테테스라고 합니다. 테테스가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찾았던 교훈은 겸손하라랍니다.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를 완성시켰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인데요.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했던 2가지 업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부족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사부족 체제였었는데요.
이 사부족 체제는 지형과 혈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테네가 발전이 안 되었었죠. 이것을 전부 다 해쳐 모여시켜버립니다. 사부족 체제를 십부족 체제로 바꾸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10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각 부족마다 50명의 대표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10개니까 모두 500명이 되겠죠. 이게 바로 500인 평의회. 우리는 불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벌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벌레가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500인 평의회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민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안건을 바로 이 500인 평의회에서 다 마련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재정관리라든지 행정관을 선거하는데 감독하는 위치가 바로 500인 평의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테네에도 탄핵제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도편추방제입니다. 다른 말로 도편추방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도편이란 말은 도자기 파편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도자기 파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추방할까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방합니다. 이 도편에다가 투표를 하는데요. 6,000표 이상이 되면 10일 내에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추방당해 있습니다. 만약에 추방 기간 동안에 아테네로 들어올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대신에 재산은 동결시켜 놓습니다. 이게 바로 도편 추방제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편 추방제의 문제점 혹시 없을까요? 그렇죠. 인기 있는 사람은 추방되기 쉽습니다. 또요.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정적을 추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편 추방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아테네의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도편 추방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도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테미스토클레스 오른쪽에 보면은 네오클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동명이인이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문을 표시해 놓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은 키몬입니다. 키몬. 키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귀족파의 대표이기도 하죠.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도편 추방을 당해가지고 추방당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키몬의 도편에 보면은 밀티아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키몬의 아버지가 됩니다. 밀티아데스 같은 경우는 마라톤 전투의 영웅이기도 하죠. 이 전쟁 영웅들을 전부 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편 추방을 통해 가지고 추방을 시켰다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이들이 혹시나 오만에 빠져서 독재자의 길로 들었을까 싶어서 이런 도편 추방법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을 이끄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회고요. 두 번째는 500인 평의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정관, 아르콘이라고 그리스에서는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시민법정이 되겠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이 아테네 민주정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 바로 추첨입니다. 500인 평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500명의 의원들, 그리고 시민법정에 있는 그 배심원들, 그 배심원 수가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이 시민법정의 배심원으로 발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9명의 집정관, 아르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르콘도 추첨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다는 거죠. 추첨,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추첨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비 뽑기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테네를 여행하실 때 아마 박물관에서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이 물건을 보시게 될 건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석 같은 게 보이죠? 여기 홈이 있을 겁니다. 이 홈에다가 시민들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또 기다란 홈이 있죠. 검은 돌하고 흰 돌을 섞어가지고 이 위에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요 흰 돌이 보이는 게 있죠.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심원으로 뽑힌다든지 평의회 의원으로 발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테네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랜덤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클레로테리온이었습니다.
폴리스 구성원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중요한 나란 일을 맡을 수 있는 무엇을 부여하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였을까요? 그렇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관직,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평생에 한 번은 꼭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였다는 겁니다. 페리클레스가 했던 유명한 전몰자 추도 연설 중에 한 대목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이웃 나라의 관행과 전혀 다르다. 남의 것을 본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우리의 체제를 본뜹니다. 몇몇 사람이 통치의 책임을 맡는 게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음으로 이를 데모크라티아라고 부릅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으면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해결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서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이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인생을 헛되이 살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인생을 헛되이 살래야 살 수 없는 제도, 그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였다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찾았던 교훈 하나, 자기 결정권을 가져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여권 본 적 없죠? 그리스 여권 표지 안쪽 면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연설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페리클레스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세 개의 계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계단, 프릭스에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이는 이 건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 페리클레스와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회를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아테네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 아테네의 모든 공무가 이 민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토론이 되었고 정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회가 열렸던 푸닉스입니다. 푸닉스라는 뜻은 숨이 막힌다 이런 뜻입니다. 왜 숨이 막힐까요? 이곳에 예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테네를 여행할 때 푸닉스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곳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민회는 1년에 40회 정도가 열렸습니다. 1년에 40회니까 9일에 한 번꼴로 민회가 열렸다는 거죠. 이 민회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었고 아테네의 공무가 논의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민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아테네 시민들한테 와닿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아테네의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페리클레스가 해냈다는 겁니다.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불과 3칸밖에 안 되는 이 계단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열었던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이 페리클레스는요, 아테네의 스트라테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500인 평의회의 의장은 임기가 하루예요.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평의회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르콘 같은 경우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테고스, 장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국방과 정치 행정을 담당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선거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년 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로 선출이 되었는데 32년 동안 스트라테고스였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까? 장기 집권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페리클레스를 긴 얼굴에 나무랄 데 없는 외모, 혹시 디스 아닙니까? 긴 얼굴에 나무랄 데 없는 외모. 이 페리클레스의 특징은 항상 투구를 썼다는 거죠. 왜 투구를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얼굴을 조금이라도 짧게 보일 수 있을까?
애썼던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외모 하나는 탁월합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둥을 일으키는 웅병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미네의 푸닉스 연단에서 연설을 잘했으면 천둥과 같은 웅변수를 보유했던 인물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겠습니까?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문이 좋아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페리클레스 어린 시절에 도편 추방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페리클레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주 조심조심 살았겠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친구들 집에는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조차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죽여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 엄마는 이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태몽을 꾸었기 때문이죠. 태몽이 새끼 사자였습니다. 그 새끼 사자가 아테네의 민주주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페리클레스였습니다. 페리클레스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평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는 명망가, 판단력을 지닌 청렴 결백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귀족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열심히 이 친구한테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들, 소포클레스라든지 아니면 프로타고라스, 아낙시고라스 이런 명망 있는 철학자들한테 공부를 배웠다는 거죠. 또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웅변술 또한 뛰어났던 인물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또 자연 철학도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이과 문과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 야, 한 점 결점 없을 것 같은 이 인물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그러면 아테네 황금기를 열었던 페리클레스 시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업적이 되겠죠. 첫 번째, 극장 관람료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오누소스 극장에 관람을 가려 그러면 예전에는 돈을 냈었어야 됐거든요. 그걸 전부 다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화를 시켰다는 거죠. 이 말은 민주주의 교육을 아테네 시민들한테 다 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정치의식을 높였다는 거, 페리클레스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라미스 해전, 아테네의 힘으로 이 페르시아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그 이후에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거 아시죠? 군사 동맹입니다. 동맹국 간에. 이 델로스 동맹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테네를 위시로 주변 동맹국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합니다. 앞으로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함을 만들어야 돼. 전함을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 자, 동맹국들아 전부 다 돈을 좀 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놨다는 거죠. 에게해에 있는 델로스 섬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그 델로스 섬에 있는 동맹의 기금을 아테네로 가지고 옵니다. 델로스 섬은 도둑맞기가 아주 쉬워. 그래서 아테네에서 보관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아테네로 가지고 옵니다. 그 동맹의 기금들을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맹 기금을 유용을 해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아크로폴리스를 다시 꾸몄다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으로. 아테네 동맹들한테는 재앙이었지만 아테네 시민들한테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줍니다.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배심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시민법정에 배심원들이 있었는데요.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6,000명한테 국가에서 수당을 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시민법정이 활성화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다는 거죠. 세 번째, 아르콘 자격 기준을 하향 조정합니다. 아르콘, 집정관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요. 일반 시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리클레스 시대의 권력은 민중에게 돌아갔습니다. 파르테논이죠. 페리클레스의 가장 큰 업적이고요. 고대 페리클레스가 현대의 아테네 시민들한테 남겨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왜 갑니까?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 보러 가죠. 이 파르테논이란 말은 처녀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테나 여신이 처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테네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의 독주를 스파르타가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스파르타와의 전쟁, 당연히 아테네 시민들은 두려워했겠죠. 스파르타,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영하 300의 그 전사들 상상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두려워하는 아테네 시민에게 페리클레스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를 부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저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행복은 자유 위에 있고 자유는 용기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페르시아와 싸울 때 행운보다는 지혜를, 힘보다는 용기로 대항했습니다. 천둥 같은 연설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페리클레스의 연설에 설득이 되셨습니까? 이런 연설로 아테네 시민들을 도닥였던 인물, 그 두려움을 애국심으로 바꾸게 했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는 공동체의 단합을 이끌어낸 민주주의의 장이 되었고 아크로폴리스로 상징되는 그리스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페리클레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반이었죠. 그때 아테네는 아테네 주변을 전부 다 성으로 쌓았죠. 그리고 수성전을 펼쳤습니다. 그 성 속에 아테네 시민과 노예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노예와 시민들이 다 들어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죠.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역병 때문에 페리클레스와 페리클레스의 아들들이 마지막을 이 성 안에서 아테네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 전염병으로 아테네 군인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페리클레스의 죽음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도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00년 이후에 세계의 역사에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 연방헌법이 탄생하면서 미국에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요.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미 연방헌법이 탄생했습니다. 미 연방헌법에서 미국의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정이 민주공화정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 미국, 지금 세계에서 최강이 되었죠. 지금까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와 에디슨이 질투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니콜라 테슬라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 제조회사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이 전기 자동차 제조회사 테슬라는 천재 사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고 설립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회사 이름을 테슬라라고 만든 이유는 니콜라 테슬라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1888년에 니콜라 테슬라가 특허를 낸 교류 인덕션 모터로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회사명을 테슬라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떠오르는 회사가 미국 수소차 제조업체인데요. 바로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그리고 테슬라 모두 이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눈을 감았던 과학자들의 과학자로 불리는 천재 과학자입니다. 오늘 니콜라 테슬라의 생일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를 위인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가면은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그 국제공항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이 니콜라 테슬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천재가 보통 그랬듯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괴짜였다는 거죠. 괴짜 소년 테슬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테슬라는 과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세르비아에 정교회가 있거든요. 이 정교회의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테슬라는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언어 천재이게 됐는데요. 무려 5개국어 이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직감으로 해결하는 천재였습니다. 천재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5살 때 처음으로 수차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괴짜였는데요. 끓는 우유에 몸을 담궈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죠. 더 위험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높은 데서 그 마을의 아주머니 치마 위로 떨어지는 그런 기괴한 행동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음식의 부피를 재는 이런 행동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천재 테슬라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했을까요? 보통 발명을 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실험과 수많은 실패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테슬라는 머릿속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발명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발명품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 희한한 현상이 머릿속에서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테슬라의 머릿속에서 반짝거리는 빛이 반짝였다고 테슬라 본인의 입으로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상상력으로 25개국에서 27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었는데요. 이런 철학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남성이 만든 훌륭한 발명품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혼자 있어라. 그것이 발명의 비결이다. 혼자 있어라. 바로 그때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테슬라는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슬라의 아이디어 창출법이자 발명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 테슬라와 항상 함께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천재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과 테슬라는 어떤 만남을 시작해서 어떻게 결별했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다닌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업대학인데요. 이 공업대학과 함께 체코에 가면 프라하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작은 전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에디슨 전기회사의 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에디슨 전기회사에 추천장을 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찰스 배철러라고 하는 에디슨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이 추천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나는 2명의 위대한 사람을 안다. 한 사람은 당신이고 다른 이는 이 젊은이다. 배철러가 벌써 이 2사람이 위대한 발명가임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1884년에 에디슨 연구소에 테슬라가 입사했습니다. 테슬라가 꿈에도 그리던 발명왕 에디슨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에디슨 전기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집과 건물에 화재가 자주 발생을 했었는데요. 에디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때 에디슨이 테슬라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50,000를 줄 테니 효율 높은 직류 발전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 테슬라가 이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50,000가 현재의 가치로 하면은 1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에디슨의 이 제안을 받고 몇 달 동안 잠도 30시간밖에 자지 않고 계속 발명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류 발전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130억 원이 테슬라의 2손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테슬라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은 이 $50,00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에디슨의 이 말이 더욱더 얄밉습니다. 테슬라에게 했던 말이죠.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주급 $10만 올려주겠네. 테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에디슨 전기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에디슨과 테슬라가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2사람의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합니다. 에디슨과 테슬라. 테슬라는 이 에디슨 전기회사를 나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에디슨 전기회사에 있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낸 그 시간들은 직류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이 교류 시스템을 인정했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조지 웨스팅하우스도 굉장한 발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과 우주 개발 사업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것을 발명했냐 하면 기관차에 보면은 에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에어 브레이크를 이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천재와 천재가 만나서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자로서의 라이벌은 에디슨과 테슬라지만 사업가로서의 라이벌은 웨스팅하우스와 에디슨이 되겠습니다.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조명 회사를 모체로 해서 GE,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설립되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GE는 당시에 굉장한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전기는 그 당시만 해도 신에너지였습니다. 이 신에너지 전기의 송전 방식 채택을 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이걸 우리는 전류전쟁이라고 합니다. The Current War이라고 하는데요. 영화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직류와 교류,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웨스팅하우스, 누가 이겼을까요? 그 전쟁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전류 전쟁을 보기 전에 과연 직류가 무엇이고 교류가 무엇인지 과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전기를 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직류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내려고 하면은 전압을 올려야 되거든요. 승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승합하는 게 이 직류 시스템은 힘들었습니다. 2마일까지가 한계치였죠. 그러면 2마일마다 직류 발전소를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경제성에서는 한참 뒤지겠죠. 그리고 직류는 장거리 전송이 어렵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안전성마저 낮아가지고 굉장히 화재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직류의 이런 모든 문제를 교류가 극복을 했는데요. 교류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전기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싸고 편리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변압기라는 거죠. 이 변압기 때문에 고압으로 승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교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을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을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함까지 더해진 시스템이 교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교류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에디슨의 전기회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겠죠. 교류 시스템이 나오기 이전까지 미국의 전기 시장은 에디슨 전기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디슨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했을까요? 도발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가 교류를 이용한 전력 공급 사업에 새로 뛰어들자 교류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대중들한테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교류가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에디슨이 교류가 위험하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까요? 바로 전기의자죠.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사형은 교수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전기의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 한꺼번에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이용해서 사용수가 죽음을 맞는 이 전기의자를 에디슨이 고안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2000볼트의 교류 전기가 이 전기의자에 흘러서 사용수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 전기의자에서 처형된 윌리엄 캡너라는 사용수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캡너가 사형을 당할 때 7분 동안 이 전기의자에서 교류 전기가 자신의 몸을 통과하는 참혹함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기의자는 테슬라를 이기기 위한 에디슨의 질투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기의자를 이용해서 에디슨은 수많은 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코끼리를 사용시켰습니다. 코끼리만 사용시킨 게 아닙니다. 개하고 고양이도 교류 전기를 이용해서 수없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사용장에서 전기의자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로비하는 것도 이 에디슨의 몫이었죠. 그러면 테슬라도 반격을 해야 되겠죠. 테슬라의 반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도 모르면은 두려운 거지 알고 있으면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류 전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번쩍번쩍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테슬라 코일입니다. 변압기라는 거죠. 변압기 밑에서 테슬라가 유유히 독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교류 전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직류와 교류의 대결의 정점은 시카고 박람회였습니다. 이 시카고 박람회는 1893년에 열렸습니다. 콜럼부스가 신항로를 개척했던 시점이 1492년이었습니다. 콜럼부스의 신항로 개척 400주년을 맞이해서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카고 박람회에서 사활을 건 입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입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경제성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안전하다, 서로서로 경제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이 시카고 박람회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니콜라 테슬라는 양복을 쫙 입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신발은 코르크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곳에서 전기 단자를 통해서 자기 몸속으로 교류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교류 전기가 흘려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 테슬라는 멀쩡했다는 거죠. 대중들이 이것을 보고 이 교류 전기가 안전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경제성이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도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사에서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 특허를 샀기 때문에 매번 사용했던 전력량에 따라서 로열티를 지불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자신이 소유한 교류 관련 특허권을 포기했습니다. 로열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죠. 웨스팅하우스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성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승부를 할 수 있는 결정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700만 명이 다녀간 이 박람회에서 교류 전기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을 테슬라가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시카고 박람회장은 교류 전기로 25만 개의 전구가 켜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니콜라 테슬라가 에디슨 전기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꺾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결이라는 거죠. 나이가라 폭포에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요, 이런 테슬라의 동상이 서 있을 겁니다. 테슬라와 나이가라 폭포는 어떤 관련성이 있었을까요? 젊은 시절의 테슬라의 모습인데요. 이 테슬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꿈이었는데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세계 최초로 수력 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력 발전소는 직류 시스템이 아니라 교류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에디슨이 아니라 니콜라 테슬라가 이겼다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소 건설로 이제 교류 방식은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전기의 표준도 교류 시스템이 된 거죠. 이처럼 전기는 과거에는 특권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시설이 굉장히 비쌌고 전기료 또한 비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의 발명으로 전기는 대중에게 더 싸고 편리하게 보급형 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계 최고의 마수 테슬라와 에디슨인데요. 테슬라와 에디슨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영감형과 노력형, 이상파와 현실파, 연구가와 사업가, 상상력 천재와 쇼맨십의 천재,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많이 비교가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1033개의 발명품과 등록 특허만 해도 1093개가 넘는다는 거죠. 니콜라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발명품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디슨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 수 없는 것은 발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나 이전의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놓은 것에서 출발한다. 그의 발명품을 보면은 앞서 어떤 사람이 실패한 발명품을 실용화시키는 단계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디슨의 백열 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명해 놓았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용화시켰던 인물이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악연이었는지,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1915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에디슨과 테슬라가 뽑혔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거부한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던 애송이가
나와 공동 수상이라니 기분 나빠서 받지 않겠어. 테슬라는요, 치졸한 에디슨과 공동 수상을 하느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어. 이렇게 두 사람은 공동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어록이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토마스 에디슨은 말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통 토마스 에디슨이 노력을 강조하는 발명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99%의 노력,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의 영감, 1%의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던 인물이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이 말을 듣고 천재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반격을 했다고 하죠. 에디슨이 머리를 좀 더 썼으면 99%의 노력을 안 해도 됐을걸. 정말 쐐기 넘치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테슬라의 발명 철학,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발명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이 워든 클리프 타워입니다. 이 워든 클리프 타워는 47m 높이의 청동돔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7m의 이 타워에 테슬라 코일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대륙과 대륙 사이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시스템이 워든 클리프 타워입니다. 근데 이 워든 클리프 타워를 테슬라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를 인류에게 공짜로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테슬라의 꿈이자 철학이었다는 거죠. 이 워든 클리프 타워를 만들 때 굉장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테슬라에게 투자했던 사람이 JP 모건입니다. 그런데 JP 모건이 전기를 인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테슬라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JP 모건은 사업가이자 투자가였고 자본가였습니다. 돈이 돼야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 JP 모건이었다는 거죠. 이 테슬라의 뜻을 아는 순간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이 워든 클리프 타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고철로 팔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테슬라의 주요 발명품들을 보면 테슬라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류 발전기가 있고요. 유도 전동기, 테슬라 코일, 이게 바로 변압기라는 거죠. 그리고 무선 에너지를 송전하는 방식, 전파 라디오.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죠. 그게 다 테슬라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렌트겐이라는 발명가가 이 X선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X선을 먼저 만들었던 인물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승리를 가져왔던 레이더가 테슬라의 아이디어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이런 주요 발명품들을 보면 오버 테크놀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 시대를 뛰어넘은 발명품,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언빌리버블한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는 젊은 친구들한테 금성에서 온 외계인, 미래에서 온 인간, 이런 별명으로 많이 불려지는데요. 이 위대한 천재 발명가는 한 호텔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년의 테슬라는 이렇게 말을 했죠. 임종을 앞두고 고국의 친구에게 보낸 테슬라의 편지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가진 자들의 폭력이 가난한 자들에게 굴욕을 주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식과 과학, 예술의 산물이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윤택한 삶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테슬라의 발명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돈벌이가 아니라 인류가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인류에게 빛이 되어준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